그저 밥이나 축내는 산송장이 된 노인은 뒷방으로 모셔라. 앞으로 이 집의 하인들은 모두 나의 말을 따른다. 하지만 새로 들어온 둘째 며느리 이 씨는 여느 아녀자와는 달라서 박 씨의 말을 거들떠보지 않고 뒷방 노인의 처소를 매일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드시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저한테 뭐든지 말씀하세요. 대체 눈먼 영감에게 잘 보여서 무엇을 얻겠느냐? 누구 밑에 줄을 서야 하는지 참으로 모르겠느냐? 쭉쭉. 앞이 보이지 않던 그 노인. 하지만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양 도성 밖, 인적 드문 산자락 아래 으리으리한 기와를 올리고 위세를 떨치던 김진사. 뒷방에는 수십 년째 바깥 출입을 끊고 죽은 듯 지내는 노인이 한 분 계셨으니 그가 바로 이 집안의 증조부이자 가문의 모든 전답을 일구어낸 살아있는 전설, 김노인이었던 것입니다. 노인은 젊은 시절 역모를 고발하다 역적의 칼에 두 눈을 잃었고 그날 이후 세상을 보지 못한다 알려졌기에 집안 식구들은 그를 그림자 취급하며 각자의 욕망을 채우는 데만 급급했으나 사실 노인의 귀는 담벼락 넘어 개미 기어가는 소리까지 듣고 있었으며 보이지 않는 눈 대신 마음의 눈을 뜨고 집안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모든 추악한 일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집안의 실질적인 안주인 노릇을 하며 10년 넘게 시집살이를 해온 큰며느리 박 씨는 시어머니인 노마님이 병석에 눕자 기다렸다는 듯 집안의 재물을 탐내기 시작하였고 눈먼 김노인을 그저 밥이나 축내는 산송장이라 여기며 제 마음대로 집안의 법도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남편 김진사의 방탕함을 가려주는 대가로 뒤로 돈을 빼돌려 친정의 새를 불렸으며 종들을 짐승보다 못하게 부리고 가문의 위엄보다는 제 주머니의 무게를 더 중시하였으니 겉으로 보기엔 화려한 기와집이었으나 속은 이미 구린내 나는 시궁창과 다를 바 없었던 것입니다. 박 씨의 친정은 본래 평민 출신이었으나 권세가에게 아첨하여 벼슬을 얻은 집안이었고 박 씨는 어린 시절부터 양반이란 속이면 되고 재물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겨왔던 것이지요. 그녀는 혼인 초부터 시댁의 재산 목록을 외우며 언젠가 이 모든 것을 제 것으로 만들겠다는 야욕을 품고 있었고 남편이 술과 계집에 빠져 제 역할을 못하자 오히려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더욱 대담하게 집안의 권력을 움켜쥐어갔던 것입니다. 박 씨가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은 하인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충직하고 소신 있는 늙은 종들을 모두 쫓아내고 대신 자신의 친정에서 데려온 간교한 자들로 채워 넣었으며 이들에게 눈먼 노인을 철저히 감시하도록 명하였던 것이지요. 하지만 박 씨는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었으니 그녀가 쫓아낸 늙은 종 중 한 명인 박서방이 여전히 담 넘어 오두막에 살며 은밀히 김노인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박서방은 어린 시절 김노인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의 아들이었고 노인은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아 박서방을 친자식처럼 아꼈으며 박서방 또한 목숨을 걸고 노인을 지키겠다는 맹세를 해왔던 것입니다. 박서방은 매일 밤 어둠을 틈타 뒷방 창문 밑에 숨어 노인과 손가락 신호로 집안의 정보를 주고받았고 이렇게 김노인은 눈이 보이지 않으면서도 집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가을날 이 요지경 같은 집안의 둘째 아들 김서방이 데려온 묘령의 여인 이 씨가 둘째 며느리로 들어오면서 고요하던
뒷방 노인의 마음에도 잔잔한 파문이 일기 시작하였습니다. 넝쿨째 굴러온 복덩이라며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으나 큰 며느리 박 씨의 눈에는 그저 제 밥그릇을 나눠 먹어야 할 불청객에 불과했기에 첫날부터 이 씨를 대하는 기세가 서슬 퍼런 칼날과 같았던 것입니다. 박 씨는 이 씨가 들어온 첫날 밤부터 온갖 모욕을 퍼부었는데 천한 집안 출신이 우리 김진사 댁에 들어왔으니 분수를 알고 처신하거라.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우물물을 길어와야 하며 감히 어른들 앞에서 눈을 들어 쳐다보지도 말 것이며 밥상은 제일 마지막에 받아먹되 반찬은 손도 대지 말 것이니라라는 혹독한 규율을 늘어놓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새로 들어온 둘째 며느리 이 씨는 여느 아녀자와는 달라서 박 씨의 모진 구박에도 그저 말없이 고개를 숙일 뿐이었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뒷방 김노인의 처소를 매일같이 찾아가 정성껏 미음을 올리고 노인의 해진 버선을 기워드리는 등 남다른 행보를 보였던 것입니다. 이 씨는 본래 몰락한 의원 집안의 딸로 아버지가 역병을 치료하다 목숨을 잃은 후 천대받으며 자랐으나 아버지에게 배운 의술과 약초 지식만큼은 뛰어났고 무엇보다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해안을 타고났던 것이지요. 이 씨는 김진사 댁에 처음 들어서던 날 뒷방에서 풍겨오는 묘한 기운을 느꼈고 그 기운을 따라갔더니 눈먼 노인이 고요히 앉아 계셨는데 노인의 주름진 얼굴에서 범상치 않은 풍모를 감지한 것입니다. 이 씨는 그날 밤 남편에게 뒷방 어르신의 그림자가 유독 깊어 보이니 제가 시중을 들겠나이다라고 말하였고 남편은 눈먼 늙은이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말렸으나 이 씨는 뜻을 굽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박 씨는 이를 두고 눈먼 영감에게 잘 보여서 무엇을 얻겠느냐며 비웃었으나 이 씨는 그저 어르신의 그림자가 유독 깊어 보여 마음이 쓰일 뿐입니다라며 고요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고 그럴수록 박 씨는 이 씨가 무언가 꿍꿍이를 숨기고 있다 의심하며 그녀를 내쫓을 명분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것이지요. 박 씨는 측근인 강 씨 아주머니를 시켜 이 씨를 감시하게 하였는데 강 씨는 본래 한양의 뒷골목에서 남의 집 비밀을 캔에 팔던 자였고 박 씨가 은밀히 끌어들여 집안의 밀정 노릇을 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 씨는 날마다 이 씨의 뒤를 밟으며 흠을 잡으려 하였으나 이 씨는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올린 뒤 뒷방으로 가서 노인의 시중을 대는 것 외에는 아무런 허물이 없었으며 오히려 그 정성스러운 모습에 강 씨조차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던 것이지요. 한편 김 노인은 이 씨가 매일 아침 가져다주는 미음을 받으며 그녀의 손길에서 묘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오랜 세월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을 터득했고 손끝의 떨림과 숨소리의 깊이만으로도 상대의 진심을 알아차릴 수 있었는데 이 씨의 손길에서는 한 점 거짓도 느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깊은 슬픔과 강인한 의지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전해져 왔던 것입니다. 노인은 어느 날 이 씨에게 물었습니다. 며느리, 그대는 어찌하여 이 늙은이를 보살피려 하는 것이오? 집안 사람들은 모두 나를 죽은 목숨으로 여기는데 말이오. 이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하였습니다. 어르신, 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밝은 눈은 보이지 않는 눈이며 가장 큰 소리는 들리지 않는 소리니라.
사람의 진가는 겉이 아닌 속에서 드러나는 법이다라고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 어르신께서는 비록 눈은 감고 계시나 이 집안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신 것 같아 감히 무례를 범치 못하겠나이다. 노인은 이 씨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날 밤 박서방을 불러 말하였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범상한 사람이 아니로구나. 저 여인은 곧 이 집안의 등불이 될 것이니 그대는 은밀히 저 여인을 도우라. 박서방은 노인의 명을 받들어 이 씨가 모르는 사이 뒤에서 그녀를 돕기 시작했는데 박 씨의 측근들이 이 씨를 모함하려 할 때마다 은밀히 증거를 없애주고 이 씨에게 위험을 알려주는 등 그림자 같은 수호자 역할을 하였던 것이지요. 그러는 사이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이 씨는 집안 하인들 사이에서 비록 박 씨 마님의 미움을 받고 있으나 마음씨만큼은 참으로 곱다는 평판을 얻게 되었으며 심지어 박 씨의 측근이던 강 씨마저 은밀히 이 씨를 존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박 씨의 탐욕은 날이 갈수록 대담해져서 급기야 노마님이 위독한 틈을 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밀, 금고의 열쇠와 전답의 문서를 위조하려는 흉계를 꾸미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박 씨는 제 친정에서 데려온 간교한 집사 최 씨와 모의하여 김진사 댁의 뿌리를 통째로 제 것으로 만들려 하였는데 최 씨는 본래 문서 위조로 악명 높던 자였고 박 씨가 막대한 돈을 주고 끌어들인 신복이었던 것이지요. 두 사람은 깊은 밤 사랑채에 모여 김진사 댁의 전담 문서와 금고 열쇠를 훔쳐내었고 최 씨는 능숙한 솜씨로 문서의 주인을 김노인에서 박 씨로 바꾸어 놓았으며 심지어 김진사의 도장까지 위조하여 완벽한 증거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박 씨는 이 위조 문서로 관아에 등록을 마친 후 김진사 댁의 모든 재산을 합법적으로 가로채려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마지막으로 남은 걸림돌인 둘째 며느리를 제거하기 위해 흉악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였던 것이지요. 박 씨는 이 씨를 방해하기 위해 종들에게 둘째 며느리가 밤마다 뒷방 노인에게 요사스러운 술법을 부려 집안의 정기를 뺏고 있다는 괴소문을 퍼뜨리게 하였습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집안 구석구석으로 번져갔고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둘째 며느리가 매일 뒷방을 찾아가는 것이 수상하지 않소? 그러게 말이오. 눈먼 노인에게 무슨 짓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구려. 혹시 노인의 정기를 빼내어 제 남편에게 옮기려는 것은 아닐까요?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더 흉흉해져 갔고 박 씨는 이 틈을 타 결정타를 날릴 준비를 하였던 것입니다. 박 씨는 최 씨에게 명하여 뒷방 노인의 방에 몰래 사술에 쓰이는 이상한 부적과 인형을 숨겨놓게 하였고 이를 마치 이 씨가 한 짓인 양 꾸며낼 계획을 세웠던 것이지요. 드디어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박 씨는 집안 어른들과 친척들을 모두 소집하여 안채마당에 모이게 하였고 엄숙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던 것입니다. 여러 어른들께 중대한 사안을 고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집안에 요물이 들어와 가문의 정기를 해치고 있으니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집안이 풍비박산 날 것입니다. 사람들은 술렁거렸고 박 씨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둘째 며느리 이 씨가 뒷방 노인에게 사수를 부려 집안을 망치려 하고 있으니 지금 당장 뒷방을 수색하여 증거를 찾아내겠습니다. 박 씨의 선동에 일부 친척들이 동조하였고 그들은 뒷방으로 몰려가 노인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박 씨가 미리 심어놓은 부적과 인형이 발견되자 사람들은 경악하며 이 씨를 죄인 취급하기 시작했고, 이 씨는 순식간에 가문을 망치려는 요물로 몰려 멍석마리를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박 씨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이 요망한 계집을 당장 내쫓으라 고 소리쳤습니다. 하인들이 이 씨를 끌어내려는 순간 뒷방에서 지팡이를 짚는 소리가 들려왔고, 사람들은 모두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던 것입니다. 평생을 방 안에만 갇혀 지내던 눈먼 노인이 문을 열고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노인은 비록 눈은 보이지 않았으나 그 기세는 산을 무너뜨릴 듯 웅장하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숨소리가 멎어갔던 것이지요. 박 씨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였으나 이내 정신을 차리고 말했습니다. 노인장께서는 병환이 깊으시니 어서 방으로 들어가시지요. 이곳은 젊은 사람들이 처리할 일이옵니다. 하지만 노인은 박 씨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앞으로 걸어 나왔으며 마침내 안채 마당 한가운데에 우뚝 서서 입을 열었던 것입니다. 이 요망한 년아, 내가 10년간 닦아온 것이 도가 아니라 독이었더냐. 노인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마당을 울렸고, 박 씨는 사색이 되어 보이지도 않는 노인네가 무엇을 아느냐며 발악하였으나, 노인은 박 씨가 숨겨둔 위조 문서의 위치와 그동안 빼돌린 재물의 액수를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읊어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내가 친정 집사 최 씨와 모의하여 만든 위조 문서는 사랑채 서쪽 벽장 뒤 비밀 공간에 숨겨져 있고, 내가 빼돌린 은자는 모두 370인양이며 쌀은 500섬, 무명은 1000피리로다. 내가 지난 정월 대보름에 한양 상인에게 팔아넘긴 우리 집안의 귀한 청자 화병의 값은 은자 50냥이었고, 그 돈으로 내 친정 오라비의 빚을 갚았으며, 지난 여름 관아에 뇌물로 바친 돈은 은자 100냥이었도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얻지 않으냐고. 내 비록 눈은 보이지 않으나 귀로 들었고 마음으로 보았으며, 내가 밤마다 금전 장부를 넘기는 소리, 최 씨와 속삭이는 소리, 그리고 내 탐욕에 젖은 숨소리까지 모두 들어왔느니라. 노인의 폭로에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박 씨는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마지막 발악을 시도하며 소리쳤습니다. 허황된 말씀이십니다. 노인장께서 망령이 드신 것이니 어서 방으로 모시도록 하시오. 그러자 노인은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망령이라 하였느냐? 그렇다면 내가 숨겨둔 위조 문서를 당장 꺼내어 보자꾸나. 그리고 내 방 장롱 아래 숨겨둔 금괴 20개도 함께 꺼내어 보거라. 박 씨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고, 사람들은 즉시 사랑채로 달려가 노인이 지목한 곳을 수색하였던 것입니다. 과연 노인의 말대로 벽장 뒤 비밀 공간에서 위조 문서가 발견되었고, 박 씨의 방에서는 금괴까지 쏟아져 나왔으니 이제 박 씨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 씨의 측근이었던 강 씨 아주머니가 앞으로 나서며 고백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도 죄를 지었습니다. 박 씨 마님의 명을 받아 뒷방에 부적과 인형을 몰래 숨겨놓은 자가 바로 접니다. 둘째 며느리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십니다. 강 씨는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흘렸고, 사람들은 더욱 경악하였던 것입니다.
강 씨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박 씨 마님의 돈에 눈이 멀어 온갖 악행에 가담하였으나 둘째 며느리님의 정성스러운 모습을 보며 양심의 가책을 느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뒷방 노인께서 저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강 씨여, 그대는 아직 악인이 되기에는 이른 나이로다. 오늘 진실을 밝히면 그대의 죄를 용서하리라고 하셨고, 저는 더 이상 양심을 속일 수 없어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잘못을 뉘우쳤으니 용서받을 자격이 있도다. 하지만 박 씨여, 내는 다르도다. 내가 저지른 죄는 단순히 재물을 훔친 것이 아니라 가문의 뿌리를 흔들고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려 한 것이니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느니라. 박 씨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음을 깨닫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으나 이미 때는 늦었던 것입니다. 친척들과 어른들은 박 씨를 향해 비난을 퍼부었고 김진사마저 아내의 죄상을 듣고는 분노하여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고 소리쳤던 것이지요. 노인은 그제야 이 씨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둘째 며느리여, 그대는 무고한 누명을 쓰고도 한마디 변명 없이 의연하게 서 있었으니 참으로 대단하도다. 이제 이 집안의 진정한 안주인은 그대가 되어야 마땅하도다. 사건이 일단락된 후 박 씨는 관가로 넘겨져 엄한 벌을 받게 되었고 그녀를 도왔던 최 씨와 무리들 또한 가문에서 영구히 축출되었으니 김진사 댁에는 비로소 맑은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습니다. 박서방은 비로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며 노인을 어떻게 도와왔는지 밝혔고 사람들은 눈먼 노인이 보이지 않는 눈으로 세상을 지켜보았던 놀라운 지혜에 감탄하며 고개를 숙였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쫓겨난 지 보름이 지난 어느 날 밤 김진사 댁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으니 그는 바로 한양 가명의 포도대장이었던 것입니다. 포도대장은 김노인을 찾아와 깊이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소인이 이렇게 찾아온 것은 30년 전 은혜를 갚기 위함입니다. 어르신께서는 제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을 뻔했을 때 목숨을 걸고 진실을 밝혀주셨고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박 씨를 조사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포도대장이 꺼낸 이야기는 실로 충격적이었던 것입니다. 박 씨는 단순히 김진사 댁의 재물만 노린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음모에 연루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포도대장은 박 씨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그녀가 한양의 큰 세도가와 결탁하여 김진사 댁의 땅을 빼앗은 후 그곳에 청나라 상인들과의 밀무역 거점을 만들려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던 것입니다. 박 씨의 친정 오라비는 실은 청나라 밀무역단과 연결된 자였고 김진사 댁의 땅은 한양과 개성을 잇는 요충지에 있어 밀무역의 최적의 장소였던 것이지요. 만약 박 씨의 계획이 성공했다면 김진사 댁은 역적의 집안으로 몰려 몰살당했을 것이고 그 땅은 고스란히 세도가의 손에 넘어갔을 것이라는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포도대장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음모를 미리 눈치채고 계신 분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박 씨를 신문하던 중 그녀가 눈먼 노인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매번 계획이 어긋났다고 진술하였는데 알고 보니 어르신께서 일찍이 박 씨의 수상한 행적을 감지하고 박서방을 시켜
은밀히 증거를 모아오게 하셨더군요. 그 증거들이 없었다면 우리 가명도 이 큰 음모를 밝혀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김노인은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다만 이 집안을 지키려 했을 뿐이요. 박 씨가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그녀의 발걸음 소리에서 불순한 기운이 느껴졌고 밤마다 누군가와 은밀히 만나는 소리가 들렸소이다. 그래서 박서방에게 명하여 그녀의 뒤를 밟게 하였더니 과연 한양의 수상한 자들과 접선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소.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여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기에 10년을 참으며 때를 기다렸던 것이오. 포도대장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10년을 참고 기다리셨다니 참으로 대단하신 인내심이십니다. 만약 어르신께서 없었다면 이 나라에 큰 화가 미칠 뻔했습니다. 조정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어르신께 포상을 내리고자 하시니 부디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김노인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세상을 등진 몸이니 포상은 사양하겠소.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이번 일로 고통받은 둘째 며느리 이 씨에게 명예를 돌려주고 그녀의 아버지가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려 죽은 일을 재조사해 주시오. 이 씨의 아버지는 역병을 치료하다 죽은 의인이었는데 누군가의 음모로 역적의 누명을 쓰고 죽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소이다. 포도대장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그것까지 알고 계셨습니까?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씨가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그녀의 말투와 걸음걸이에서 양반가, 규수의 품격이 느껴졌소. 그래서 박서방에게 명하여 그녀의 내력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과연 억울하게 죽은 의원의 딸이더군요. 그녀의 아버지를 모함한 자도 박 씨와 연결된 세도가의 하수인이었다는 것까지 밝혀냈소이다. 포도대장은 깊이 절을 올리며 맹세했습니다. 어르신의 뜻을 받들어 반드시 이 씨 부친의 누명을 벗기고 명예를 회복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에 연루된 세도가들도 모두 밝혀내어 엄벌에 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 씨의 아버지는 사후 30년 만에 역적의 누명을 벗고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몰수되었던 가문의 땅과 재산도 돌려받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 씨는 아버지의 누명이 벗겨졌다는 소식을 듣고 뒷방으로 달려가 김노인 앞에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르신, 어찌 이런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소녀는 다만 어르신을 섬기는 것이 도리라 생각하여 정성을 다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복을 받게 되다니 황송하여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김노인은 이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 그대가 베푼 것은 정성이었고 내가 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소.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소.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쫓다가 보이지 않는 진실을 놓치는 법이요. 그대는 보이지 않는 진심으로 이 늙은이를 대했고 나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그대의 진심을 보았소. 그것이 바로 하늘의 뜻이었던 것이요. 이 씨는 노인의 말씀에 더욱 깊이 감동하였고 그날부터 더욱 정성을 다해 노인을 모셨던 것입니다. 한편 김진사는 그동안의 방탕한 생활을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었으며 둘째 아들 김서방은 이 씨와 함께 집안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마무리될 즈음 또 한 번의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김노인은 이 씨를 불러 은밀한 이야기를 꺼냈던 것입니다.
며느리, 사실 내가 그대에게 숨긴 것이 하나 있소. 그대의 아버지와 나는 단순한 동료가 아니었소. 우리는 함께 역모를 꾸미던 역적을 고발한 동지였소. 30년 전 조정에는 큰 역모가 있었고 그대의 아버지와 나는 그 음모를 알아차렸소. 우리는 목숨을 걸고 역적들을 고발하였으나 역적 중 한 명이 권세가의 아들이었기에 오히려 우리가 역적으로 몰릴 위기에 처했소. 그때 그대의 아버지는 나를 살리기 위해 모든 죄를 혼자 뒤집어쓰고 죽음을 택하였소. 나는 간신히 목숨을 건졌으나 두 눈을 잃었고 그 죄책감에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소이다. 이 씨는 놀라움과 슬픔이 뒤섞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르신께서 저를 거두신 것은?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소. 내가 그대를 첫눈에 알아본 것은 그대의 아버지와 닮은 기운을 느꼈기 때문이요. 그리고 그대를 지켜보며 확신하게 되었소. 그대야말로 그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이 세상의 바른 길을 펼칠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오. 박 씨를 무너뜨린 것도 그대 아버지의 누명을 벗긴 것도 모두 내가 그대의 아버지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함이었소. 하지만 이제 그대에게 더 큰 사명을 맡기고자 하오. 노인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집안의 금고 밑에는 30년 전 우리가 역적들로부터 빼앗은 증거 문서들이 숨겨져 있소. 그 문서들에는 아직도 조정에 숨어 있는 역적 무리들의 명단과 증거가 담겨 있소. 나는 이 문서들을 세상에 내놓을 때를 기다려왔고, 이제 그때가 왔다고 생각하오. 그대가 이 문서들을 포도대장에게 전하여 남은 역적들을 소탕하시오. 그것이 그대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는 길이오. 이 씨는 눈물을 흘리며 노인 앞에 깊이 절하였고, 그날 밤 김 노인의 안내로 금고 밑에서 30년 동안 숨겨져 있던 문서들을 찾아냈던 것입니다. 그 문서들은 포도대장에게 전달되었고, 조정에서는 대대적인 역적 소탕 작전이 벌어졌으며 30년 동안 권세를 누리며 백성을 괴롭히던 역적 무리들이 모두 잡혀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 공로로 김 노인과 이 씨의 아버지는 나라를 구한 충신으로 추서되었고 김진사댁은 명문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 씨는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운 영웅의 딸로 인정받게 되었고 이제 그녀는 김진사댁의 진정한 안주인으로서 가문을 이끌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김 노인이 평화롭게 눈을 감는 날이 왔습니다. 노인은 임종을 앞두고 이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며느리여, 내 평생 보지 못하던 이 눈으로 그대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이 유일한 한이로구나. 하지만 내 마음의 눈으로는 그대의 아름다운 마음을 보았고 그것으로 충분하였소.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시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이며 보이지 않는 진실이야말로 가장 큰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말이오. 그대는 보이지 않는 진심으로 이 늙은이를 섬겼고 나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그대를 지켜주었소. 이것이 바로 하늘이 우리에게 준 운명이었소이다. 노인은 그 말을 남기고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고 이 씨는 노인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드렸으며 노인의 뜻을 이어받아 집안을 덕망 높은 가문으로 만들어갔던 것이지요. 이 씨가 안주인이 된 후 김진사 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박 씨처럼 공포와 법도로 사람을 다스리지 않고 노인의 지혜를 본받아
사람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덕을 실천하였고 하인들을 가족처럼 대하며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이 씨는 또한 아버지에게 배운 의술로 마을의 가난한 백성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었으며 역병이 돌 때마다 앞장서서 환자들을 돌보았으니 사람들은 그녀를 성녀처럼 받들었던 것이지요. 강 씨 아주머니는 이 씨의 은혜에 감복하여 평생 충성스러운 종이 되었고 박서방은 이 씨의 오른팔이 되어 집안을 지켰으며 심지어 박 씨에게 협력했던 다른 하인들까지도 이 씨의 너그러움에 감동하여 새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을 지켜보며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넝쿨째 굴러온 며느리가 무너져가는 명문가를 살려냈구나. 참으로 하늘이 내린 복이로다. 그러게 말이오. 눈먼 노인이 보이지 않는 눈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니 세상에는 참으로 신기한 일이 많소이다. 박 씨는 10년을 권세를 부렸으나 결국 제 욕심에 무너졌고 이 씨는 겸손하게 정성을 다했더니 가문의 주인이 되었구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이치가 아니겠소? 김진사. 대개 소슬대문은 이전보다 훨씬 더 활짝 열려 가난하고 병든 자들의 쉼터가 되어 주었고 이 씨는 마을에 의원을 세워 무료로 백성들을 치료하게 하였으며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서당도 여러 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세월이 더 흘러 이 씨는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은 할아버지인 김 노인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이 씨는 아들이 자라면서 늘 김 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보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전했던 것이지요. 아들은 자라서 훌륭한 관리가 되었고 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백성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았으며 김진사 댁은 대대로 덕망 높은 가문으로 번창하며 그 이름을 길이길이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밤이 깊어가면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 이야기를 들려주곤 하였습니다. 옛날 옛적에 눈먼 노인이 있었는데 그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았단다. 그리고 진심으로 노인을 섬긴 며느리가 있었는데 그녀는 보이지 않는 정성으로 가문을 일으켰단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삶의 지혜란다. 결국 뒤집힌 집안에서 가장 크게 변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었으니 보이는 것이 전부라 믿고 욕심을 부리던 이들은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 진실을 소중히 여기는 향기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탐욕은 잠시 세상을 가릴 수는 있어도 진실의 눈까지 멀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김진사 댁에 무너졌던 담벼락이 다시 세워지는 과정을 통해 온 마을이 배우게 되었지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진정으로 보아야 할 것은 눈앞의 재물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진심임을 잊지 않게 되었고 그렇게 김진사 댁은 한양에서 으뜸가는 덕망 높은 가문으로 대대로 번창하며 그 이름을 길이길이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눈이 있으나 진정으로 보는 눈은 드물다는 진리를 눈먼 노인과 진심, 어린 며느리가 온몸으로 증명해 보인 이 기막힌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회자되며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이지 않는 눈으로 세상을 꿰뚫어 본 노인과 진심 하나로 가문을 일으킨 며느리의 기막힌 이야기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눈앞의 이익입니까? 아니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마음입니까? 김진사 댁의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하는 여우는 진정한 지혜란 많이 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보는 것이며 진정한 부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나누는 것이라는 깨달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눈먼 노인이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고자 했던 것은 재물이 아니라 진실이었고 며느리가 평생 간직했던 것은 권세가 아니라 정성이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삶의 참된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노인의 선택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면 너무 가혹했다고 느껴지시나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시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함께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